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국회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립니다. 청문 절차 진행되는 과정, 열리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요. 내일 또 여러 가지 검증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야당에서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느 포인트, 어느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비리 의혹은 크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내일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비리, 개인 비리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쟁점은 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쟁점의 어떤 정치적 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측이 시청했지만 안 됐지만 이제 조국 흑수의 저자인 서민 교수가 나오고요. 조국을 소환하고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소환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지 아니면은 검찰의 기득권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권력의 재편이라는 문제 이 두 부분이 충돌할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검찰 소수 집단의 저항이라든가 또 야당의 반발 그리고 검찰 개혁의 과정상에 있어서의 매끄럽지 못한 점들 또 국민들에게 설득을 장기간 하지 못한 여러 점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역풍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민주당 정부가 이걸 해결해 나가고 안착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현실적 적용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느냐. 이 가장 중요한데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청문회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좀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김호수 후보자가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또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도 좀 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또 다시 또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그림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우려를 여권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이첩이라는 게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하던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깁니다. 니들이 수사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수사를 마무리한 곳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우리가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수사 결과 끝나면 다시 우리한테 넘겨 그 사건을. 그럼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게. 이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는 아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곳에서 기소까지 확정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여권의 검찰 개혁의 일환의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처신과 신뢰예요. 공직을 하겠다는 분이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에서 자문료와 고문료를 받았거든요. 이분 지금까지 계속 금융감독위원장에 하느냐, 공정거래위원장 하느냐, 감사원 감사위원 하느냐, 공직에 계속 오르내렸잖아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왜 공직을 하겠다는 분이 그런 처신을 했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신뢰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할 때 정관특혜 근절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검사나 판사들 정관이호 받는 거 이거 근절해야 된다.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법무부 차관 그만두고 나서 법무법인에서 자문료 받았어요. 전형적인 정관예우죠.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한 말과 행동 이런 것이 달라요. 신뢰 문제입니다. 이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호수 후보자가 지난 검찰에서 상당히 주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2009년의 김호수와 현재의 김호수는 다르다. 2009년도에 MB 정권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을 수사하다가 좌천됐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향한 수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는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정권을 향한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당권 경쟁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부터 8명의 후보자 가운데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레이스 초반은 누가 뭐라 해도 이준석 후보, 영선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셉니다. 새로운 역동성이냐 아니면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냐, 이 당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준석 바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바람이라기보다도 전 지금 현재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이런 부분들이 보수 야당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 이재명의 지지율 높은 거하고 같은 궤를 같이 한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현 중앙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한 거죠,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이것을 애들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반정치, 비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대교체라는 열망으로서 이준석에게 나타나고 있고, 더욱더 특별할 만한 사실은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런 변화와 쇄신을 못하고 사실상 상당히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났지만 기득권화되면서 이러한 바람이 야당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상당히 주시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필두로 한 다른 그 젊은 의원들도 지금 초선 의원들도 상당히 바람을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그 국민의힘을 지켰던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위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현재 바람이 일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준석 후보가 단순하게 젊다는 거 하나로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진짜 정말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런 노선과 입장 그리고 정당의 방향 그리고 내년 대선의 방향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후자는 이준석 후보한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뭐 물론 이제 다른 행보를 보였지만 박근혜 키즈라든가 또 여성 문제라든가 여성 할당제에 대한 안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분이 상당히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검증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좀 돌풍을 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또 소장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또 속내가 있는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를 보면 자신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개혁과 쇄신, 소장파로 막 개혁하자라는 목소리를 낸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조금 좀 정치적으로 중진 의원들이 좀 뒤로 물러나야 본인들이 또 이 국민의힘이라는 진영에서 주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최고는요,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 돌풍이 끝까지 갈까? 이렇게 뭐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봐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지난 당대표 선거와는 다른 패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난 당대표 선거들은 당협위원장이 특정 계파에 소속이 돼서 자신들의 당원들에게 자, 저 사람은 우리 계파의 사람이니까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친박이든지 친이든지 그런 분들의 대장, 그런 분들이 대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계파를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마했던 분들이 다 탄핵에 찬성을 했거나 탈당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친박 세력들이나 국민의힘 골수, 영남 쪽의 당원들이 특별히 지지를 모아줄 만한 그러한 후보들이 없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년 선거는 대선인데 누구를 얼굴로 내세워야 우리가 대선에서 유리할까? 그런 고민에 보면
그래 당이 좀 바뀌어야지. 그러면 이준석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준석 최고를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1등 후보니까 당을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정치력을 나도 갖고 있다. 그런 안정감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조언 아닌 충고를 네. 해줬더니 이준석 전 최고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여러 가지 보강과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특히 이준석 돌풍을 좀 초조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일단 뭐 꼰대 정당의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도 보면 5.18 4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호남 지역에서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 반등하는 모습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긴장감도 좀 도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밖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뭐 이준석 후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안으로는 굉장한 위기감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마치 개혁적인 정당, 쇄신 정당, 변화의 정당이라고 그 선점의 레토릭만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레토릭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득권적 성격의 정당이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정확히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야당에서 이러한 바람이 분다는 건 물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 보수 유권자들도 그러한 변화와 바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스텝으로 계속 더 나간다면 대선에서는 필패죠. 저는 그렇게 어느 후보가 나와도 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다른 안을 내놓겠죠. 자발적인 안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 후에 초선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이제 적극적 지지자층에서 문자에 의해서 상당히 그 기가 꺾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만드느냐. 저는 환경은 제가 보기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런 걸 송영길 대표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나이와 세대와 뭐 초선과 중진을 떠나서 진짜 그 집권 여당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정치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민주당에 있는 86그룹들이 저는 좀 결단 좀 내려야 된다고 봐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기득권화돼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86그룹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자기 결단들이 필요한 시기가 좀 오고 있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기득권도 버리고 희생하고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 민주당의 86그룹들은 80년대에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희생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 3, 4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보수 야당에 의해서 도전받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과연 이전 민주당의 중심적으로 있는 86그룹들, 3, 4선 한 분들 지금 이런 형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들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초선이나 재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줘야 기득권이라는 걸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가져야 되는 형국들이 민주당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정세균 지금 대권 잠룡,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이준석 후보에게 장유유서라는 얘기를 했고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없애는 게 공정이다. 또 앞서서 뭐 에베레스트와 803 얘기도 있었고 계속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과연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결국은 대선 레이스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론조사가요. 예전에는 부정확했지만 지금 정확합니다.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론조사가 정확히 맞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준석 현상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은데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저런 반응은 되게 안 좋아요.
본인 스스로 나는 꼰대야라는 그러한 자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조영 전 원내대표한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준석 최고랑 803 논쟁, 화물차 논쟁 이런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이준석 최고같이 젊고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 내가 병풍처럼 해서 잘 뒷받침하고 키워주겠다. 이준석은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좀 이준석 최고도 띄워주고 본인은 그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말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말싸움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 좀 기성 정치인들이 네.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분들 때문에 이준석 최고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예. 네. 저는 아직까지 과거의 노무현 돌풍이라든가 안철수 현상같이 현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만들어낸 스스로 개인적인 자기 개인기라든가 그 표방한 이념 지향성이라든가 정치 지향성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것이 하나의 세대라는 문제, 그리고 보수 야당에 대한 고질적인 어떤 상당히 그 보수성들 극화 이런 부분 속에서 나온 부분이지 이준석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과거의 어떤 국가 중심주의 정치를 원하지고 있지 않는 거죠. 이제 정치가 나의 삶과 생활을 바꿔주는 정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이런 걸 요구하는 급격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네. 좀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데 특히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좀 견제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결선 투표를 두고 반 이재명 좀 전선을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발 주자 같은 경우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함으로써 좀 반사이익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힘겨워 보여요. 좀 어려워 보여요.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경험도 있죠. 지금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조금 너무 늦게 출마 선언을 해서 지금 너무 좀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기본적인 역량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논쟁, 미래 비전에 대한 논쟁, 혁신 논쟁 이런 것들 하게 된다면 그래도 아직은 알 수가 없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안이 아니라 좀 복수안을 의원총회에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당에서 좀 빨리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조영길 대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부동산 문제를 듣기 위해서 그 민생 투어인가요? 경청 투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 논의했던 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종부세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사실상 굉장히 얘기됐던 부분들이고 김진표 위원장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이걸 민주당 내에서 선거에서 졌으면 빨리 정리해서 우리 이런 부분들로 이 부동산 문제를 졌으니까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빨리 순발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내부에서 이 문제를 갖고서 옥신각신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 투어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야 딱 내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신중한 겁니까? 내부에서 이견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현재요. 또 정부 의견도 다르고. 집권 여당이니까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그래서 발표하는 순간 그것이 정책화되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은 정책화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딱 확실하게 그냥 샤우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정치적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궐선거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민주당이 이런 문제 또 새 대표가 뽑힌 지도 꽤 됐는데 가장 중심적인 하나는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놔두고 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발표해서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이 문제는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주거권에 대한 문제고 내가 사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발빠르고 현재 국민의 입장을 확실히 대변하는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하여튼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있으니까 좀 종합증안을 내놓을 거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사숙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민주당은 무능력해요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거의 2달이 가까이 돼가잖아요. 아직도 논의하고 있대요. 그럼 이걸 이러한 집권 세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책적인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청 간의 갈등을 아직 조정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9월 달과 12월 달 그 내년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거에 기준이 되거든요. 5월 31일까지는 어떻게든 재산세나 보유세를 낮추는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킬 거는 같은데 이것을 이제까지 계속 이견 조정하고 그냥 뭐 조정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집권당답지 않다. 너무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내일이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야 5당 대표들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점심 같이 먹으면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인데 특히 제1야당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뭐 현금 주고 어음 받아왔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내일 또 선뜻 가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 있을지 또 앞서서 취임 직후에 초청을 했을 때는 한번 거부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자리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좀 미리 보는 오찬 간담회 두 분과 좀 얘기 나눠볼까요? 김기현 대행은 아마 저 얘기를 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립 문제와 그리고 이제 내일이 또 공교롭게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아닙니까? 예. 그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이 문제를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검찰에서 걸려있는 여권 핵심과 관련된 비리 의혹 수사가 있잖아요. 원전 문제라든가 울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기현 대행이 할 거고 아마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죠. 일단. 근데 저는 한미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김기현 대행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전문가나 누굴 들어와도 제가 봐도 그렇고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왔잖아요. 미사일 지침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백신 국제적 파트너십 문제,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한 협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한미 군사 동맹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시킨 것이고 한국의 국익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특히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 한반도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 물꼬를 트면서 굉장히 높인 거예요. 굉장히 외교를 잘한 겁니다. 이건 인정해 줘야죠. 이건 국익적 차원이라고 그래요. 중국 문제 하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국 문제 처음에 중국에서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국내에서 중국 어떻게? 중국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니까 중국에서 저는 공식 성명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네. 중국 문제도 굉장히 적절하게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 부분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우리의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편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를 적절하게 우리가 균형적으로 그걸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원칙인 것이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6.25 전쟁 이후에 아니면 한미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서 이 글로벌적인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만드는 틀을 만들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느가 하자라겠어요. 이 문제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 관계라든가 일본 관계도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 대행은 내일 청와대 가면서 주머니 속에 뭘 넣고 갈까요? 그러니까 뭘 내주고 뭘 받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셈법들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미 성과 같이 공유하고 백신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근데
제가 봤을 땐 대통령님 한 5분 정도 독대 한번 독대.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님 저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가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좀 여당과 좀 상의해서 우리에게 원래 관행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랑요. 울산시장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아직도 기소당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도 할 것 같고 어쨌든 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오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과 처리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민생 정책에 대한 뭐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니 4.7 보궐선거 전에 청와대랑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뭐 재난지원금이든 아니면 뭐 손실보상제든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논의가 나왔었고 공약을 했었는데 선거위에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제적으로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방안은 여야, 그리고 뭐 청와대, 정부 모여서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먼저 선제적인 제안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뭐 대통령이 뭐 법사위원장까지 그걸 얘기했어요. 그 소장님의 바람 갖고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국회 권력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이제 저는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좀 여야가 이게 상원 아닌 상원. 그런데 자꾸 체계 갖고 이제 지금 심사를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상원이 필요하죠. 하원의 예.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양원제에서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또 견제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법사위원회가 자꾸나 체계 이런 심사 또 그냥 한없이 늘고 또 그것을 정쟁화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혁안을 서로 합의해야 돼요. 예. 이거 없으면 맨날 법사위원장 갖고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네.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는 법사위원장 줬으면 좋겠어요. 주고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시키고 그다음에 부의장 국민의힘 부의장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협력적으로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면서 그다음에 내년 대선 이후에 사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개혁을 해야죠. 개혁을 해서 제대로 돼서 맨날 진흙탕 싸움 하잖아요. 뭐 자꾸를 두면 되거든요. 뭐 3개월 후에는 뭐 본회의 자동 상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법위원회 안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걸면서 법사위 개혁을 하면서 가지고 가고 그 대신에 우리 협력적으로 같이 합시다. 저는 이것이 민주당한테 대선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용하 교수님의 저 경륜 높은 저런 말씀을 집권 여당의 민주당에서 가슴 깊이 새겨 듣고 꼭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도 예.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에 대한 그 권한, 개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하길래 직접 나서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다 보면 우리 국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선진화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